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 초반으로 얼마 전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한 여자입니다. 주변에선 그렇게 잘 맞고 보기 좋은 부부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혼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 저희 부부는 큰 다툼도 없었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딩크 부부였거든요. 아이 없이 둘이 여행 다니고 각자의 취미도 즐기며 꽤나 평온한 나날을 보내왔어요. 하지만 이혼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이혼을 요구받은 입장이었습니다. 지금쯤 제 전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큰 후회를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고요? 제가 이혼하고 나서 건물주가 되었거든요. 그것도 제법 가치가 높은 건물이에요. 이 사실을 전 남편은 이혼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야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만약 제가 건물주가 될 거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쉽게 이혼하잔 말은 못 꺼냈겠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게 신의 한 수고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 남편은 제가 상상도 못할 본심이 숨겨져 있던 사람이었고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이혼이 오히려 저에게 구원의 빛처럼 느껴졌거든요. 이혼 직후엔 주변의 시선도 있고 저도 마음이 정리가 덜 돼서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꺼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감정도 정리됐고 오히려 다행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니까요. 무언가를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저는 더 큰 걸 얻게 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자세한 내막을 들려드릴게요. 남편과 저는 꽤 다정한 부부였어요. 누가 봐도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 생각했고 실제로도 큰 갈등 없이 평온한 일상을 이어오고 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종종 부러워하는 이야기들을 해줬어요. 둘이 참 잘 어울린다는 말은 결혼하고 나서도 수도 없이 들었던 말 중 하나였어요. 평일 저녁엔 각자의 취미에 몰두하다가도 밤이 되면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며 소소하게 와인도 한잔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말이면 근거리든 먼 거리든 여행을 다니는 일이 허다했었죠. 워낙에 어디 다니기를 좋아하는 저희인지라 이런 부분이 너무 잘 맞았거든요. 누군가는 그런 시간을 권태기 방지용 이벤트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에겐 그런 특별함마저도 일상이었습니다. 결혼 초엔 아이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긴 했었어요. 언젠가는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흔한 이야기였지만 그렇게 진지하진 않았죠. 그러다 결혼 3년 차쯤 되었을 무렵 지금 이대로도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생기면 이런 생활이 조금은 바뀌겠지만 바꾸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점점 강해졌고 결국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이 없이 살아보고 싶다고, 우리는 둘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고요. 남편은 제 이야기에 며칠 정도 생각해 보더니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반대하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자녀 부부는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합의가 안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남편은 매우 쿨하게 받아주었어요. 이날 이후로 저희는 자발적 딩크족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엔 이런 부부들이 제법 많아요. 아이 없이 서로에게만 집중하며 사는 부부 말이죠. 저희는 그 흐름 속에서 특별하지도 튀지도 않게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안정적이고 평화로우면서도 자유롭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희 부부를 부러워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루는 남편과 함께 제 친한 친구 부부와 저녁 약속이 잡힌 날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말 그대로 오래된 친구였죠. 결혼 후에도 종종 왕래하며 연락을 이어왔고 이번엔 오랜만에 넷이서 식사를 하게 된 날이었어요. 식당 분위기도 좋았고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 다들 반가워서인지 이야기가 보따리가 끊이질 않더라고요. 남편과 친구의 남편과도 통하는 부분이 많아 넷이 모여도 전혀 어색함이 없었어요. 친구와는 자연스럽게 예전 학창시절 이야기도 나오고 그 시절의 별명이나 추억들을 꺼내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다들 술 한두 잔이 들어가면서부터는 분위기가 더 여유로워졌었어요. 그렇게 네 사람의 식탁은 오래된 친구들끼리의 따뜻한 대화로 채워졌습니다. 야, 너 그거 기억나? 옛날에 우리 소풍 갈 때마다 네 도시락만 고기 반찬으로 가득했잖아. 진짜 다른 애들 도시락이랑은 차원이 달랐지. 김밥은 당연히 기본이고 옆에 소불고기에 소시지에 돈가스까지 없는 게 없었잖아. 그것도 어머니께서 혹시나 도시락 못 챙겨온 친구 있으면 같이 먹으라고 엄청 많이 챙겨주셨잖아. 그거 한 입 얻어먹어보려고 네 옆에 줄 섰던 애들이 있었던 것도 기억나? 그리고 너희 집 놀러 갈 때마다 다들 기겁하듯 놀라 자빠지고 막 거실이 몇 평인지 몰라도 애들 몇 명이 굴러다녀도 남을 정도였잖아. 엄청 커다란 창문에 통무리로 된 문, 거기다가 야외 정원까지. 초등학생으로선 거의 놀이공원 보러 간 수준이나 다름없었지. 그날 다 같이 자고 아침에 먹은 너희 어머니표 프렌치 토스트? 아직도 기억나. 진짜 맛있었는데. 그땐 정말 친구 집 놀러 간다고 하면 무조건 너희 집으로 몰렸었잖아. 그걸 아직도 기억해? 대박이다 진짜.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순수하고 행복했던 시절이었을 거야. 마녀 걱정 없던 나이였잖아. 학교 끝나면 3, 4, 5 몰려가서 컴퓨터 게임도 하고 저녁 늦게까지 놀다가 6시 땡 되면 밥 먹으러 우르르 사라지고. 도시락 얘기 들으니까 엄마가 해준 그 소불고기 생각난다. 차원이 다르게 싸주시긴 했지. 근데 막상 그때는 내가 그렇게 특별한 줄도 몰랐던 것 같아. 그냥 우리 집이 좀 크구나, 그 정도? 그 시절 얘기하니까 웃기면서도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네. 솔직히 말하면 나 어릴 땐 부자 친구 둔 거 진짜 뿌듯했다? 나 몰랐지.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진짜야. 맨날 너희 집 가면 너희 아버지가 용돈도 슬쩍 주시고 뭐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라고 다 시켜주시기도 하셨잖아.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특히 왜 그 별장 있잖아. 겨울방학 때 너 따라서 눈썰매 타러 갔던 거 아직도 생생하다니까. 벽난로 앞에서 마시던 핫초코도 눈 내리던 창밖도 진짜 드라마 한 장면 아니냐? 진짜 재밌었는데. 근데 그 별장 아직도 있어? 아니면 팔았어? 있긴 해. 근데 나는 안 간지 좀 많이 오래됐어. 아빠는 가끔 친구들이랑 가시는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진 않아. 뭐랄까, 가깝지만 먼 느낌이랄까? 어릴 땐 참 자주 갔었는데 크고 나서 뭔가 굳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잘 안 가게 되더라고. 엄마도 별장보다는 서울집에서 지내는 걸 더 좋아하셔서 아마 지금도 관리만 두고 그냥 그대로 있을걸? 근데 그렇게 말 들으니까 괜히 한번 가보고 싶다. 추억 새록새록. 오빠, 얘네 집 진짜 부자인 거 알죠? 어렸을 때 장난 아니었어요. 두 분 다 사업하시고 집도 몇 채씩 있고 옛날부터 얘는 메이커 아니면 안 입었다니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브랜드 옷 입고 학교 오는 애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신발도 맨날 새 거 신고 다니고 교복보다 사복이 더 비쌌던 사람이 얘예요, 얘. 그때는 진짜 얘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다들 궁금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도 물어보셨다니까요. 저희들끼리는 얘네 집을 궁궐이라고 불렀어요, 진짜. 그래요? 와이프 학창시절에 그렇게 잘 살았구나. 난 진짜 처음 듣는데. 뭐 와이프야 워낙에 말을 아끼는 편이라 그런 걸 저한테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어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대단하시네요.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 다. 저희 결혼할 때도 뭐 집도 척척 사주시기도 하셨으니까. 근데 집이 몇 채 있으시고 별장이 있으신 건 몰랐는데 그렇게 재산이 많으셔?
아이, 무슨 부자야. 아니야. 엄마 아빠가 사업을 하는 건 맞지만 나는 우리 집 재정에는 그렇게 깊이 관여 안 해서 잘 몰라. 그냥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뭐. 결혼할 때도 도움은 받긴 했지만 뭐랄까 기대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었어? 겸손한 척 하기는. 아, 맞다. 야, 근데 옛날부터 궁금했던 게 너희 엄마는 왜 항상 오빠 쪽만 챙기시는 거야? 그때도 그랬잖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빠 대학 들어갈 때 바로 신형차 한 대 뚝 사주셨던 거. 너는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오빠는 차 끌고 캠퍼스 다니셨잖아. 생활비도 매달 꼬박꼬박 챙겨주셨다면서? 너한테는 그런 거 없었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솔직히 너한테도 그렇게 하나씩 챙겨주실 줄 알았는데. 나 같으면 벌써 엄마 붙잡고 나도 좀 똑같이 해달라고 했을걸? 아이, 그런 옛날 얘기를 왜 자꾸 꺼내. 엄마가 오빠한테 그렇게 해준 건 다 이유가 있었어. 당시엔 오빠가 혼자 서울에 있었으니까 더 신경 쓰셨던 거고, 나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 다녔으니까 당연히 자취할 필요가 없잖아. 운전도 미숙한데 차 끌고 다녀서 뭐하게. 그리고 난 대중교통을 더 사랑하거든? 난 그런 거에 있어서 진짜 한 번도 서운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서로 상황이 달랐던 거지. 괜히 그런 거로 비교하고 따지면 가족끼리 마음만 상해. 어? 진짜? 어머님이 그러셨어? 아니, 그럼 당신은 월세 안 나가니까 용돈이라도 동일하게 달라고 해보지 그랬어. 한 명한테만 너무 잘해주면 그건 공평하지가 않잖아. 형제자매끼리는 그런 거 무조건 균형 맞춰야 하는 거 아닌가? 아이, 사실 저는 이런 거 꽤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서로 오해도 없고 깔끔하니까. 아무튼 근데 좀 의외긴 하네. 그런 식으로 한쪽만 챙기셨다는 건. 아, 오빠도 모르셨어요? 가만 보면 맨날 건우 오빠만 챙겨주시고 얘는 별로 크게 해주시는 게 없던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지만요. 야, 너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머님 아버님께 항시 잘해드려. 알겠지? 갑자기 떡 하나 툭 주실 수도 있잖아. 딸 결혼한다고 집도 척척 내주신 분들이신데 갑자기 땅이라든지 건물도 주실 수 있잖아. 나는 너희 부모님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워. 멋지게 벌고 멋지게 쓰시니까. 그렇게 큰 도움 주는 부모님 진짜 흔치 않아. 그렇지. 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렇다고 내가 바라는 건 없지만 받으면 고맙게 생각하지 뭐. 사실 부모님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나는 굳이 먼저 말 꺼내고 요구하는 성격은 아니라서 그냥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어. 그게 내 성격에 맞기도 하고 마음도 편하고. 치, 또 관심 없는 척은. 나중에 슬쩍 연락가서 나 건물 받았어 이러지 마라. 배 아프니까. 뭐 어쨌든 지금 네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 좋다 야. 신랑도 너무 좋으시고 집도 안정됐고 네가 선택한 길이 다 딱딱 잘 맞는 것 같아. 어릴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넌 항상 뭔가 여유 있어 보이고 빛나 보여. 좋겠다 기집애야. 진심으로. 그날 저녁 식사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자리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와의 만남이라 그런지 시간 가는 줄도 몰랐고 오랜만에 그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나니 마음 한켠이 괜히 뭉클하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식당 앞에서 짧게 인사를 나눈 후 저희는 각자의 차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남편은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어 있었고 저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간단히 씻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이 노곤하게 풀리면서 눈이 감길 무렵 남편이 옆에서 조용히 말을 걸더라고요. 여보, 아까 저녁 식사할 때 나왔던 이야기 말인데 어머님이 형님만 챙겨주셨다는 거 그거 사실이야? 대학생 시절부터 차도 사주시고 월세도 내주셨다고 들었는데 이 이야기는 처음 듣거든. 그런 얘기 당신한텐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이게? 나는 들으면서 자꾸 내가 다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왜 당신은 항상 조용히 넘기고 있는 거야?
같은 자식인데 공평해야지. 누구는 잘해주고 누구는 덜 챙겨주고 그건 좀 아니지. 나는 사실 그때가 잘 기억이 안 나. 오빠 얘기 듣고 나니까 그랬었나 싶은 정도지. 그걸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 대학생 시절은 이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엄마가 오빠한테 뭔가 더 해줬다고 해서 내가 덜 사랑받았다거나 그런 기분은 전혀 없었거든. 어릴 때부터 그냥 그런 구조였어. 엄마는 오빠를 더 챙기고 아빠는 나를 더 챙기고 그게 불공평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는데? 근데 형님은 생활비도 받고 차도 받으셨다며. 그럼 당연히 당신도 똑같이 뭔가를 받았어야 되는 거 맞지? 나는 그런 게 공평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 지금은 괜찮다고 해도 나중에 유산 같은 거 정리할 때는 어떡하려고. 그때 가서 당신한테 아무것도 안 남으면 그땐 엄청 후회할 거 아니야. 이런 건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야. 받을 건 딱 받고 넘어가야지. 아까도 말했잖아. 나야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 월세를 받을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때 마침 나는 친구랑 같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도 스스로 벌었었어. 굳이 부모님한테 손 벌릴 일도 없었고, 차야 대중교통 있잖아. 사실 버스 타고 다니는 게 제일 편해. 차 없다고 해서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난 좋았는데? 듣고 보면 내가 오빠에 비해 덜 받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혀 안 그래. 진짜야. 나는 내가 오빠보다 덜 받았다고 해서 억울하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근데 듣다 보니까 이상하게 내가 다 서운해서 그래. 왜 당신은 항상 뒷전인 거냐고. 그게 자연스럽다는 건 뭔가 균형이 안 맞고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만약 나중에 진짜 형님만 더 많이 챙기신다고 하면 당신은 그때도 그냥 엄마 마음이겠지 하고 넘길 거야? 그럼 나는 뭐가 돼? 우리는 부부인데 그런 거 하나도 못 챙기면 난 뭐가 되냐고. 괜한 이야기 꺼낸 것 같지만 계속 마음에 걸리니까 하는 말이야. 나는 이런 부분이 그냥 두고 넘어가긴 좀 어려운 사람이거든. 당신 마음은 이해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하지만 나는 정말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엄마가 오빠를 더 챙긴 건 어쩌면 그냥 엄마 나름의 방식일 수도 있어. 가족은 숫자로 셈하는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져 있는 관계잖아. 물론 가끔 친구들이 그 얘기를 꺼낼 땐 그랬나 보다 싶지만 지금까지 그걸 서운함으로 품고 살았다면 나는 이렇게 평온하게 살아오지 못했겠지. 근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오히려 난 이해가 잘 안 되네. 난 부부라는 건 단순히 사랑만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같은 인생을 함께 책임지는 사이인 만큼 현실도 같이 나눠야 한다는 거지.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맞는 말이긴 한데 괜히 계산하고 따지는 관계는 난 별로 원하지 않아. 우리 엄마가 뭘 어떻게 하든 난 우리 엄마 믿어. 언젠가는 나한테도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고 말아. 억지로 달라고 해서 받는 건 받는 쪽도 주는 쪽도 이상하잖아. 부모님은 돈으로만 우리를 키워주신 게 아니잖아. 나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굳이 먼저 뭘 요구하고 싶지도 않고. 당신은 참 긍정적이네. 아니면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건가? 형님 쪽만 계속 뭔가 쌓이고 있는데 당신은 그걸 하나도 의식 안 한다는 게 좀 놀랍네. 나는 우리 둘의 미래도 생각해야 하니까 더 예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당신한테는 단순한 집안일일지 몰라도 나한텐 우리가 함께 나눌 삶의 일부라고. 지금은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작은 차이가 분명 커져 있을걸? 난 그냥 그런 걸 미리 알고 대비하고 싶은 것뿐이야. 당신 말대로 부부로서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도 분명 있긴 하지. 하지만 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미리 예측하고 조급하게 만들고 싶진 않아. 모든 건 다 때가 되면 풀리는 법이야. 그리고 우리 사이가 그런 거로 흔들릴 정도로 가벼운 것도 아니잖아. 괜히 먼저 속상해하지 말고 엄마 아빠도 언젠간 당신까지도 챙기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좋게 좋게 생각하자. 평소답지 않은 남편의 모습에
저는 조금 의아함을 느꼈어요. 워낙에 저희는 집안 재정이라든지 유산 같은 이야기에는 담을 쌓고 지내는 부부였고 남편 역시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친구의 말 한마디를 시작으로 남편이 보여준 반응은 생각보다 예민했고 어딘가 날이 서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선을 긋듯이 오빠와 저 사이의 차이를 짚어내려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조금은 낯설었고 동시에 살짝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물론 남편의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건 아니었죠. 부부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현실적인 부분에 민감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지금부터 미리 걱정하고 따져보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그런 불안과 앞선 계산이 부부관계를 망가뜨리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며 넘겼어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라고요. 괜한 예민함으로 서로 상처 줘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 남편의 말에 더 깊이 반응하지 않고 잠을 청했어요. 그러고 며칠 뒤 친정에서 오랜만에 가족끼리 저녁을 먹자는 연락을 받았어요. 오빠네 가족이 모두 모인다고 했고 남편도 함께 가려 했으나 중요한 회의가 잡혀서 빠질 수 없게 되는 바람에 친정에는 저 혼자 가게 되었어요. 평소에도 업무가 바쁠 때면 가족 모임을 빠지곤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려니 했고 남편은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그날 친정집은 오랜만에 북적였어요. 오빠와 올케, 조카들까지 다 모이니 거실은 마치 명절 같은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엄마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하시고 저는 그 옆에서 이것저것 돕다가 조카들 재롱을 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고 식사 도중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부동산 쪽으로 흘러나왔었어요. 요즘은 어디가 시세가 많이 올랐다더라,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다더라 하는 그런 평범한 이야기요. 그러다 엄마가 최근에 가지고 계셨던 상가 건물에 시세가 제법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가를 오빠한테 넘겨주려고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사업을 해오셨고 꽤 안정적인 수익과 자산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동산 이야기를 듣는 게 생소하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얼마를 어디에 투자하셨는지는 영단위 하나하나 제가 다 알진 못하기 때문에 그저 막연히 이 정도의 재산은 가지고 있으시구나 싶은 생각 정도만 하고 살았어요. 엄마가 오빠에게 상가를 증여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에 저는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어요. 저희 집은 아까도 이야기 나왔다시피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정해진 분담 같은 게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역할의 분배랄까요? 가족 내의 암묵적인 균형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엄마는 늘 오빠 쪽을 더 챙겼고 아빠는 저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렇다고 그게 편가르기처럼 느껴졌던 것도 아니고요. 누구 하나 서운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분담이 있었기에 더 공평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어릴 적 용돈이나 생일 선물, 심지어 대학 입학할 때도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을 정확하게 배려해 주셨던 부모님이셨어요. 그렇다고 오빠만 챙기는 엄마랑 제가 사이가 나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저 엄마랑 굉장히 친해요. 아직까지도 시간만 맞으면 함께 온천도 다니고 가끔 쇼핑도 따라가 드릴 때도 많거든요. 오빠가 더 챙겨준다고 해서 저를 등한시하거나 투명인간 취급하시는 건 절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엄마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그럴 수 있지. 오빠도 이제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 테니까 너무 잘 됐다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빠는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안정되지 않은 시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을 위해 그런 결정을 내린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죠. 저는 그 자리를 별탈 없이 마무리했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별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본 조카들이 귀여웠다는 생각이 가장 인상 깊었고 엄마가 만든 불고기 맛이 생각보다 괜찮았던 하루로 마무리했거든요. 그렇게 가족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남편은 저보다 일찍 집에 와 있었고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충 옷을 갈아입고는 남편에게 저녁은 챙겨 먹었는지 간단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식사 자리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엄마가 만든 음식 이야기부터 조카들이 재롱을 부리는데 너무 귀여웠다. 그리고 마지막엔 상가 건물 증여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무심히 꺼내게 되었죠.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도 제 말에 경청하며 평온하게 웃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보였었죠. 아주 짧은 찰나의 말이죠. 그 이후로의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장모님은 왜 갑자기 상가를 형님한테 중요하신다는 거야? 이전부터 그럴 계획이 있으셨다는 걸 당신은 알고 있었어? 그리고 당신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으면 바로 반박을 했었어야지. 당신은 옆에서 뭐 박수라도 치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거냐고? 사람 참 답답하네. 아예 자기 일엔 관심이 없구나. 적어도 당신 몫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나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장모님께 단번에 여쭤봤을 텐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앉아 있었던 거야? 아니, 거기서 내가 나서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주고 싶은 건 엄마 마음이지. 엄마가 결정한 건데 내가 거기서 무슨 소리를 해.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나도 그 자리에서 처음 들은 거야. 엄마가 주고 싶어 했던 것도 몰랐다고. 오빠가 최근에 사업도 막 시작했고 힘들어 보였어. 혹시나 잘 안 되면 어쩌나 내 딴엔 걱정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잘 됐지. 나도 마음 쓸 일 필요 없고 엄마도 걱정 덜어내실 테니까. 근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까지 불만이야? 엄마 아빠가 알아서 판단하실 걸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고? 잘 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뭐가 잘 되는데? 아니, 당신은 진짜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사는 거야? 장모님이 갑자기 재산을 형님한테 주시겠다는 얘기를 꺼내는데도 찍소리도 안 하고 끄덕끄덕 앉아 있었다는 게 말이 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생각은 안 들어? 왜 당신 몫은 챙겨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냐고. 내가 말했지. 우리 두 사람의 미래도 좀 생각하라고. 내가 말 안 해주면 당신은 평생 모르고 살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멍하게 사람 좋게만 웃고만 있을 건데? 아니, 잠깐만. 당신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평소에 돈 욕심 있는 사람도 아니었잖아. 그동안 우리가 뭐 얼마큼 재산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했다고.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아니면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래? 불똥이 왜 이쪽으로 튀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느냐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뭘 주든 안 주든 그건 부모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우리가 정할 문제가 아니잖아. 그걸 인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어려? 애냐고. 답답해서 그런다. 진짜로 답답해서. 아니, 나중에 장인어른 장모님 돌아가시면 그때 유산 정리될 때 봐. 첫째한테 그것도 아들한테 많이 갈 게 뻔히 보이지 않냐? 그거 모를 정도로 순진해? 그런 구조면 지금이라도 당신 목 챙겨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 것도 계산 못하면 나라도 대신 챙겨야지. 당신이 현실을 못 보고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맨날 감성팔이만 하지 말고 냉정하게 따질 건 따지라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머리에 도대체 뭐가 든 거야?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머리에 뭐가 들었냐니? 당신 말을 왜 이렇게 심하게 해? 아니, 당신은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생길 유산을 벌써 계산하고 있었던 거야?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거냐고! 그것도 가족끼리 우리 부모님 유산을 놓고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 당신 그럼 그동안 재산 넘겨받으려고 좋은 남편인 척, 좋은 사위인 척 코스프레 했던 거야? 자그마치 10년을? 그래, 자그마치 10년이다. 이제서야 솔직하게 말하는데, 당신 집안 돈 말고 좋을 게 뭐가 있어? 당신이 뭐 특별하게 잘난 것도 없고 잘 벌거나 외모가 출중한 것도 아니잖아. 사업하는 부모님이라고 하니까 만났던 거고, 그거 아니었으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끼고 살았겠어? 그 10년을 보상받으려고 내가 별의별 짓을 다 하며 여기까지 온 건데 당신 때문에 다 끝난 거야. 알아들어? 이제 더 이상은 이 집 못 해먹겠다. 그냥 이쯤에서 그만하자. 갈라서자고! 뭐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갈라서자는 얘기는 왜 나와? 당신 농담하는 거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걸로 갈라서자는 건 좀 지나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야? 갑자기 왜 이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상가 중요 얘기로 왜 우리 부부 사이까지 뒤틀려야 하는 거냐고.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당신이 나를 만나서 결혼한 이유가 고작 우리 부모님 사업 때문이라고? 말이 안 될 게 없지. 사업이야 당연히 나중에 나한테 넘어올 거라고 생각했고 건물 하나 보고 살았는데 너랑 왜 사냐? 장모님 그 상가 건물 내가 받아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네가 알기나 해? 그걸 네가 눈 뜨고 코 베이듯 넘겨주고 당당하니까 내가 열이 안 받겠냐고! 도와주기는커녕 뭐? 잘 됐다고? 아우 속 터져. 아주 지가 테레사 수녀야 뭐야. 자식도 안 낳겠다면서 재산도 제대로 못 챙겨오는 여자랑 내가 더 살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고? 그럼 지금까지 나랑 살아온 게 우리 부모님 사업이랑 엄마 상가 건물 때문이었다는 거야? 이혼 이야기가 그냥 욱해서 나온 건 줄 알았는데 당신 진심이구나. 나랑 지낸 10년이 그냥 그 한 채 건물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그럼 내가 다른 집안에서 왔다면 결혼도 안 했다는 이야기네? 오히려 그거 하나 믿고 10년을 참은 당신이 더 바보 아니야? 당신 같은 속물이랑 내가 10년을 살았다니. 멍청하게 아무것도 챙기지도 못하고 손가락만 빨고 있는 너는 뭐 바보 아니냐? 이혼 서류는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놨어. 원래 상가만 잘 받아오면 계속 살 생각이었는데 그것마저 못 챙긴 너랑은 이제 볼 이유 없어. 나도 내 인생 다시 계획해야겠다. 10년이면 됐지. 이제도 지긋지긋하다고. 이혼하자 우리. 이쯤이면 됐잖아? 좋아. 누가 무서워서 못 해줄 줄 알고? 그깟 이혼. 당신이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해줄게. 10년 동안 바보 같은 시간만 보내서 어쩌냐? 당신 같은 사람한테 더 이상 내 시간은 쓰는 게 오히려 낭비야. 이혼 서류? 잘 됐네. 도장 어디 찍으면 되는데? 일 처리하는 확실하네. 그래! 이혼해! 남편이 던지듯 내민 이혼 서류에 저는 보란듯이 웃으며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도장을 찍고 서류를 밀어주고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자마자 밀려드는 감정에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고 억울함과 분함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허무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말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인생이라니. 그 사람의 본신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 모든 장면이 하나씩 떠올라서 더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렇게 엎드려 몇 시간을 울고 나니 그제야 눈물이 마르더라고요. 제가 사실 웃으면서 이혼 도장을 찍은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선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이미 말했던 적 있듯이 저에게는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주고 싶다고 하셨던 상가 건물이 있었거든요. 겉보기엔 엄마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버지가 직접 관리해 오셨고 시세가 오르면 나중에 물려주겠다는 이야기를 저에겐 여러 번 해오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오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에서 내려놓고 살아왔었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주신다고 하셔도 그걸 목매듯 기다리는 삶이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언젠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지 바라고 조르며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살고 있었던 저인데 정작 오늘 이 못난 사람을 보니 생각이 바뀌더군요. 그래, 내가 상가를 받는 모습을 이 사람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줘야지 하고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제가 건물주가 된 걸 알게 되면 분명히 땅을 치고 후회하겠지. 그 모습이 떠오르니 차마 웃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만약 그 자리에서 제가 나도 받을 건물 있어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틀림없이 그 사람은 그 말 한마디에 태도를 바꿨을 겁니다. 갑자기 태도가 바뀌고 웃으며 화해하자고 하거나 오히려 제게 들러붙어서 우리 집에 발이라도 걸치려는 거머리 같은 사람이 되었겠죠. 이미 그날 싸움 속에서 아버님 사업을 당연히 본인이 물려받지 않겠냐고 말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는 하루라도 빨리 연을 끊는 게 맞다고요. 그렇게 판단이 서자 제 손은 주저없이 도장을 찍을 수 있었던 거고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모르는 저만의 카드가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었어요. 오히려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사람은 남편이 될 거예요. 제가 받게 될 게 어떤 건지 남편은 끝끝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절 버린 거니까요. 그토록 원하던 부를 바로 옆에 두고도 욕심만 앞세운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난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언젠가는 그도 깨닫게 되겠죠. 하지만 그때쯤엔 제 옆으로 돌아올 기회는 다음 생에나 있을까 말까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를 더는 그 사람에게 내어주지 않을 거예요. 남편과의 이혼은 정말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하루아침에 부부가 남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어요. 서류를 내밀던 그날, 남편이 집을 나가던 그 순간까지도 실감이 잘 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도장을 찍고 나오니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결혼은 천천히 하지만 이혼은 이렇게 빨리도 되는구나 싶은 허망함이랄까요? 연락 없이 지내다 법정에서 다시 마주친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에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오히려 낯설고 무서울 정도였어요. 이렇게나 차가웠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는 감정을 철저히 지운 사람이었거든요. 마지막까지 한마디 인사도 없이 등을 돌려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오히려 확신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하고요. 욕심에 눈이 멀어 눈앞에 보석을 놓친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허탈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서야 깨닫겠죠. 정작 자신이 내팽개친 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요. 저 역시 남편을 잊기 위해 노력했어요. 단 하루도 함께하지 않은 날이 없던 사람을 머릿속에서 지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TV를 보다 웃는 장면만 나와도 생각났고 주방에서 혼자 커피를 내리다가도 같이 마시던 아침이 떠오르곤 했죠. 그래서 일부러 더 바쁘게 살았어요. 운동도 새로 시작하고 저를 가꾸는 시간도 가지면서 피부 관리도 받으러 다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두어 달이 지났을 무렵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집에 중요하게 서류를 보관해 둔 적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한테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혹시 제게 남아있지 않겠느냐는 연락이었죠. 처음엔 무시하고 싶었어요. 없다고 거짓말을 해버릴까도 생각했죠.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류를 찾아내 직접 전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전 남편과 약속을 잡고 며칠 뒤 마침내 그를 다시 만나게 되었죠. 만남의 날, 저는 제가 가진 옷들 중
가장 무난해 보이지만 누구나 들으면 다 아는 브랜드의 명품 옷들을 골라 입었어요. 차도 평소엔 잘 몰고 다니지 않던 외제차를 꺼냈습니다. 광택을 새로 낸 차를 몰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전 남편은 먼저 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저를 위에서 아래로 아주 노골적으로 훑어보더니 그제야 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로또라도 맞았어? 차는 또 이게 뭐고 옷은 뭐야? 대체 얼마를 치장한 거야? 나 만난다고 어디서 다 빌려온 거지. 하루 대여료만 해도 꽤 되겠다. 여전히 웃기네. 누가 보면 완전 딴 사람이 된 줄 알겠어? 근데 왜 이렇게 꾸미고 나온 거야? 나한테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래? 상황 뻔히 아는데 오버 그만해. 빌리긴 누가 빌려, 찌질하게. 가만히 있어도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서 내 돈으로 다 산 거야. 필요해서 질렀고. 아, 그리고 차는 아빠가 선물로 준 거야. 이혼 위로 선물로. 이혼하길 잘했지. 이런 선물도 다 받고. 돈이 따박따박 들어온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생긴 거야? 어디 투자라도 했어? 아니 뭐 설마 당신도 뭐 하나 받아서 이러는 거야? 어떻게 된 거냐고? 왜 소리 지르고 그래? 이혼하고 나서 나도 아버지한테 건물 한 채 받았어. 왜? 엄마 명의로만 되어 있던 건물인데 사실 아버지 소유였거든. 오빠처럼 나도 증여받았다고. 근데 거긴 단순 상가가 아니라 복합 상가라서 임대료가 제법 많이 나와. 당신이 이런 걸 알긴 하겠어. 그래서 요즘은 그냥 돈 많은 백수로 지내고 있어. 아주 자유롭게. 진짜구나. 당신도 결국 받을 건물이 있었다는 거네. 왜 그때 이야기 안 했어? 그때 이 얘기 들었으면 나도 그렇게까지 화내지 않았을 거라고. 그 당시엔 내가 너무 욱했어. 아니, 그날 내가 왜 그랬는지 사실은 지금도 후회해. 이혼하고 나서 얼마나 생각 많이 했는지 알아? 그렇게 모질게 말했어도 당신 빈자리 생각보다 너무 크더라. 솔직히 미칠 것 같았어. 대낮부터 술 마셨어? 무슨 혼자 반성을 쓰고 있어? 당신한테 들은 충격적인 말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기억 안 나? 그땐 그렇게 냉정하게 내치더니 이젠 뭐? 빈자리가 그리워? 참 사람 간사하다. 그치? 임대료 받는 건물주 됐으니까 곧바로 태세 전환이야?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네. 상황이 그렇게 보여서 그렇지. 나 지금 진심이야. 미안한 마음도 다시 보고 싶었던 마음도 다 진심이야. 당신 없는 시간들이 사실 힘들기도 했어. 마음도 많이 흔들렸고. 그동안 얼마나 멋진 여자인지 내가 몰랐던 것 같아서. 정말 혹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야? 우리 둘 다 실수했잖아. 혼자 무슨 소설 써? 그리고 실수는 당신이 했지 우리라는 말이 왜 붙어? 혼자 감정에 젖어서 그럴듯하게 포장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흔들려? 그 단어를 당신 입에서 듣는 이 순간이 제일 내 맘이 흔들려. 소름 끼쳐서. 사람 하나를 10년 동안 철저히 이용하고 필요 없다고 판단되니까 이렇게 쓰레기처럼 버린 당신이 지금 와서 무슨 염치로 그 입에 그딴 말을 내뱉어? 당신 모습 당신이 봐도 한심하다는 생각 안 들어? 당신 머릿속엔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이 상황에서도 아직 뭔가 가능할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거야? 기회가 아직도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착각도 정도껏 해야지. 난 당신 이혼서류 내밀던 그 순간부터 이미 마음 정리 다 끝냈고 그 종이에 도장 찍은 건 내 인생에서 당신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린다는 뜻이야. 그걸 몰라서 이러는 거야?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내가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말해줘야 알아듣는 거 보니까 당신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확실한 것 같아.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 당신 물건 찾아달라고 연락 주고는 설령 그 물건이 우리 집에 있다 해도 앞으로는 다 불태워버릴 거야. 찾을 생각하지 마. 내 번호도 당장 지워버리고 이제 당신은 내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고
당신 같은 인간 이젠 조도 안 가져. 그러니까 이제 더는 설레발 떨지 말고 당신 수준에 맞는 사람 찾아서 살 길 찾아. 나는 이제 당신이 배 아플 만큼 땅을 치고 후회할 만큼 행복하게 살 거니까. 저는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끝으로 서류를 그의 손에 던지듯 내밀고는 그대로 차에 올라탔어요. 백미러로 보이는 그의 안타까움이 섞인 표정이 어찌나 웃기던지요.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그렇게 저를 깎아내리고 욕되게 만들던 사람이 이제 와서 빈자리가 그립다니. 정말 뻔뻔함도 이 정도면 병이죠. 그런 사람을 위해 울고 애쓰고 함께 살아온 제가 참 바보 같았어요. 쓰레기 중에도 이런 쓰레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인간으로 해야 할 도리도 체면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제 곁에 10년이나 있었다니 생각할수록 끔찍했어요. 그래도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 다 내뱉었고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도 보여주고 나니까 속이 뻥 뚫렸달까요? 그동안 제 마음속에 눌러져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느낌이에요. 분명 허무하긴 했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통째로 속았다는 걸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제라도 빠져나왔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이제는 그게 더 크게 느껴져요.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지 못한 채 살았더라면 더 큰 불행이 기다렸을 테니까요. 저는 앞으로 제 가치를 인정해주는 공간에서 당당히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똥차 가고 벤츠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저답게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일도 무던하게 생각하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해요. 그날이 오기까지 전 제 자신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며 한 걸음씩 나아가 볼게요. 응원 부탁드려요. 그럼 모두들 오늘 하루도 저처럼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